오늘 지정 질의자로는 그 정지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강사님, 이상훈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예술감독님, 강아람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강사님, 주희연 아트스페이스노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한석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지정 질의자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이따가 질의하실 분들은 또 질의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한석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국예술연구소 학술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나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읽어왔었는데 그동안 한국예술연구소의 학술대회는 시대가 요구하고 현장에 필요한 예술 담론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구독 시대 예술이라는 새로운 주제 아래 흥미로운 발표가 가득 채워진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종합 토론 시간은 네 분의 논문 발표에 대한 지정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각 발제의 지정 질의와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 토론 시간은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각 발제마다 질의와 답변은 15분 정도로 안에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질의가 마친 후에 플로어에 청중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오니 네,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네, 꼭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김수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정지윤 선생님의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음악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정지윤입니다. 저는 김수진 선생님 발표를 듣고 질의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김수진 선생님께서는 음악 구독 서비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제공하는 클래식 음악 구독 서비스가 음악하고 관련된 우리 사회의 사고와 관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동시에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크게 4가지 측면에 주목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확장된 개념의 소유로 여전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듣는 공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LP나 카세트나 CD 같은 어떤 물리적인 형질로 물리적인 소유가 가능했지만 지금도 음원 파일의 형태로 무형의 파일로 전환된 뒤에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런 소유가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확장된 개념의 소유로 봐야 된다고 제안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악을 듣는 공간이 이전보다도 더 확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개성적인 듣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클래식 음악을 작품 전체로서가 아니라 임의대로 해체하고 재편집을 해서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함으로써 어떤 시공을 초월한 공동체적인 음악 듣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음악 구독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감상 행태와 청취 경험이 클래식 음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믿음하고 가치 체계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또 시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더 논의하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질의문에는 5가지 질문을 실었는데 지금은 2가지만 골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의문에는 2번째로 실었던 질문인데요. 음악 구독 서비스의 플레이리스트 공유를 통한 공동체적 듣기 경험에 대해서 향후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플레이리스트를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음악적인 유대나 공동체는
우리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유대나 공동체하고는 어떻게 같고 또 다를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잠깐 모였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하는 관계성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다른 지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음악 플레이리스트 자체가 어떤 하나의 가상 공간처럼 작동을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음악에 대한 인상이나 상상이나 향수 같은 것을 댓글 같은 것으로 공유하고 또 이제 한꺼번에 흩어지는 그런 굉장히 일시적이고 관계성 없는 감성적인 장, 하나의 감성적인 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인 음악 경험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그 질의에 앞서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듣기 경험이 그 개별적인 경험으로부터 공동체적인 듣기 경험이 또다시 그 중요하게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논문 발표 때 짚었습니다. 그 질문을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공연장에서 만나는 그런 그 공동체적인 것과 음원을 통해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만나는 것 사이에서의 그 유사한 점 혹은 상이한 점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그 답변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었던 것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장르이던 간에 저희가 애호가로서 팬으로서 무언가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이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원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불특정 다수와 공감을 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음악 혹은 아티스트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음악에 대해서 팬으로서 애호가로서 갖게 되는 마음이 공연장에서 어떤 특정 그 무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떠올리게 되는 그런 감상과는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학의 논의에 있어서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할 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좋아할 때 그것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들이 불특정 다수라고 할지언정 그러한 공유된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은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원이든 아니면 특정 무대를 향해서 품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든 크게 다르지는 매체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그 구분되어지는 지점이 만약에 있다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었을 때 음원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그 장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넓혀질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무대를 중심으로 만났을 때에는 그 공연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로 나누게 되는 그 공연에 대한 감상일 수 있다면 음원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 안에서 만나게 되는 혹은 유튜브에서 댓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건 언제든지 확장 가능하고 축소가 가능해지는 그런 관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계성이라고 했었을 때 마치 제가 소유 개념의 확장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관계성도 물리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인의 관계는 아닐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악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들을 공유한다라는 점에선 분명히 관계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논의들을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단지 물리적으로 이건 이거라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그 개념에
그 범위를 넓혀 본다면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어떤 댓글을 통한 반응들을 살펴보았었을 때에는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씀 주셨던 부분은 그 댓글을 들여다보았었을 때 꼭 그 음악 혹은 어떤 공연을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그게 공유되는 감정이 전혀 아닐 때도 있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억들을 소환해서 그 댓글에 남겨놓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 사람들도 아주 종종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떠한 매개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무엇이 매개가 되었고 그 매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그 논의들의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질문, 요약되어 있는 질문 중에서는 네 번째 질문인데요. 클래식 음악 구독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청각적인 요소하고 이제 여전히 시각적인 요소가 계속 결합되어 있다고 발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만한 지점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유튜브 등의 음악 구독 플랫폼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음악들을 믹싱을 새롭게 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한 음악에 이미지나 영상을 덧붙여서 편집한 콘텐츠들이 업로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콘텐츠는 코로나 이전에 경험했던 일상적인 장소나 아니면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를 바탕으로 시청각적인 연출을 통해서 음악하고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실내 공간, 카페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집이라든지 이런 실내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중에서 일부 시각 이미지가 나중에는 음악하고는 따로 떨어져서 텔레비전 등에 있는 집안에 있는 이제 스크린에 띄워져서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 구독 서비스에서도 혹시 이런 시청각적인 확장 사례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고요. 되게, 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플레이리스트, 아마 그런 경험들도 또한 있으실 겁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 화면에 이미지를 띄워놓고 있으면 왠지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잠시나마 다른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혹은 크리스마스 때에는 그 크리스마스 배경 이미지 마치 뉴욕은 아니지만 내가 뉴욕에 온 것 마냥 그런 이미지들을 저도 활용을 하면서 그런 그 분위기 혹은 그런 공감각적인 것들을 누리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면 클래식에서는 대중음악이나 다른 기타 음악 장르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만큼의 그런 이미지 활용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있다면 오히려 연주 동영상이라는 진짜로 연주 무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지 어떤 이미지를 거기에 입혀서 소리만을 이렇게 감상을 하는 것이지 어떤 영상 때문에 그 음악을 찾아 듣게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갈래로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최근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개하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는 가끔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라운지 음악 혹은 휴식할 때 취하는 그런 클래식 음악,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들도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멈춰져 있는 스틸 이미지를 사용을 종종 하는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애플 뮤직 클래시컬을 예를 들자면 작곡가의 이미지를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때도 있지만
이미 세상을 뜬 지 너무나 오래된 고전 낭만 시대 작곡가들의 이미지를 새롭게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곡가,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성 작곡가 시리즈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진 이미지 대신에 이미지로서 대체를 해서 올리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음악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듣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장르에 따라서도 달라질 텐데,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어딘가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크린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클래식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음질, 음향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 잘 따라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이 클래식 음악에서는 이미지나 동영상의 활용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타 음악 장르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음악을 어떤 매체를 가지고 듣느냐의 부분에서 기타 음악 장르랑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매체가 변화함에 따라서 음악 경험 방식이 얼마나 다변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험들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노철한 선생님의 발제에 대한 이상훈 선생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예술감독 이상훈입니다. 서울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화가 출품되는 영화제가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이고요. 아마 그 한혜종에서도 영상원이 2000년 초기에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었는데 영상원 영화들이 또 많이 상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구독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철한 선생님께서 구독 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미국 영화관 시장의 생존 전략, 무비패스와 구독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통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OTT 스트리밍,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스트리밍의 어떤 도래가 영화관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영화관의 변화 속에서 미국의 문제 이전에 지금 한국 영화의 위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화관은 영화 이전에 영화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영화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흑백에서 칼라 영화로, 그리고 3D 여러 차례의 변화를 속에서 영화는 계속해서 발전돼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구독 경제가 그 전통 영화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의 어떤 성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극장에서의 관객 수의 하락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학교 학생들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사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영화의 하락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신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많은 우리가 무한대의 선택이 있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좋은 콘텐츠를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음악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을 텐데, 영화 분야에서 먼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텔레비전에서 정말 많은 채널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없을 때 100개, 200개의 채널이 아무런 나한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넷플릭스에 수천 편의 영화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없다면은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구독지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제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크게, 특히 창작 부분에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를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천편일률적으로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유튜브스럽게 예능스럽게 만든 영화들을 요즘 많이 만나고 있으면서 편수는 늘어갔는데
고민은 적어졌다. 장비는 좋아졌는데 프레임에 대한 고민은 더 적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 과연 그 무제한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었을 때에 꼭 공정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의 위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뭐 한류의 시작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년대 후반에 한국 영화가 유럽이나 미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때 잘 되던 영화 강국들이 이제 많이 그 어떤 위기를 넘지 못하고 사그라진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영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오리즘 이후에 이탈리아 영화의 현재 모습은 텔레비전이 강성해진 이후에 이탈리아 영화의 모습은 그 이전의 화려함을 찾아가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촘촘하게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세계 영화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미국이 프랑스의 어떤 제도를 수용했다고 하는 지점이 저는 상당히 예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0년대에 그 새로운 구독제가 만들어졌었는데 뭐 노철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극장에서 거의 살았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에 10편 이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갔다가 다시 보고 그래서 똑같은 영화를 10번씩 볼 수 있는 경험을 사람들이 함으로써 특히 영화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학생들에게는 정말 연령이 높은 데는 한 달에 2만 원 정도의 비용을 통해서 영화 공부, 음악 공부,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공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개 해놨는데 그 선생님 발표 말미에 거의 답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했던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 첫 번째인데 팬데믹 이후에 왜 한국의 극장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거의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두 번째 질문도 조금 살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이 프랑스의 구독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하긴 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그렇다면 이런 구독제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미국과 프랑스 극장 프로그램을 좀 적절히 잘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형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변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총론이긴 한데 편리하게 영화를 본다는 것이 영화 최소한 이제 소비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제 서울에서 영화 학교를 다니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비슷한 영화 이외에는 극장에서 볼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고 해서 그들이 만들 수 있는 단편 영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본인들 나이와 비슷한 학생들의 영화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가 없어진 이후에 서울에서는 해외 단편 영화를 볼 기회가 아주 작은 뭐 여성 영화제라든가 뭐 다른 영화제에서 단편 부분에서만 가능할 뿐이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00년대 초반에 그 구독제의 영향이 제가 봤을 때 최근 프랑스 장편 영화 감독들 연출자들의 호황입니다. 400편 이상의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요. 많은 그 젊은 감독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무슨 영화를 많이 봤냐고 물어봐 보니까 거의 어렸을 때지만 70년대, 80년대 영화를 독립예술전용관에서 봤었다. 그래서 아마 영상원의 어떤 모델이 되기도 한 프랑스의 페미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 연출가 30명 중에서 26명 정도가 아바스 키아르스타미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감독이 되기로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그럼 이 편차는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영화들을 본다고 해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3개인데요. 적절히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적절히 뭉뚱그려서 자세하지 않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써주신 왜 한국은 팬데믹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는가에 관해서는 크게 첫 번째 상영질서 부분하고 두 번째 영화 애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애호 문화가 이제 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뭐 상영질서 하면 제가 오래전부터 비판했고 많이들 동의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질서이죠. 특정 영화가 영화 상영 자원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에 거의 2019년까지 영화 산업이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천만 영화가 1년에 막 4편, 뭐 많게는 7편까지 나오는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뭐 4편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영화는 1000만 관객 영화밖에 없는 겁니다. 해서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것이 결국 영화광을 영화 애호 문화를 저는 죽였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싶은데요. 제가 뭐 CGV의 SVIP를 지금 수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VIP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볼 게 없습니다. 한 주 보면 한 주는 쉬어야 되는 형태인 거죠. 제가 뭐 하추핑 물론 좋대지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해서 그러나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는 아까 웃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4, 5편을 보더라도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영화가 늘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특정 영화에 관객들이 몰려가는 분위기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경험이 마치 영화를 나누는 경험으로 오해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화를 진짜 사랑한다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네필 문화는 점점 작아지고 그냥 영화관을 찾아가는 일반 관객만 늘어나는 상황이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영화의 일종의 유행이 지나자마자 관객이 쑥 빠진 현상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구독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가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은 구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매력적인 프로그램 설계이겠죠. 얼마나 멋진 프로그램인 건가, 이게 크레딧이건 아니면 무제한이건 한정 관람이건 간에 매력적인 형태의 이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야 될 테고요. 당연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에는 돈 문제가 포함이 될 겁니다.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너무 비싸면 이용할 수 없고 너무 싸면 무비패스 일처럼 망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조정을 잘 해야 하는데 실제로 CGV가 티빙하고 연결한 구독제를 실험한 적이 있었고요. 롯데시네마도 구독제를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정 관람으로요. 둘 다 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격 설정 자체가 영화 한 편보다는 비싸고 그리고 영화 한 편 이상의 혜택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달 극장을 찾아가는 관객이 아닌 이상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형태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소개했던 것들은 실은 가격 대비 훨씬 더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그래 이제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러우니 끊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조만간 오징어 게임 한다는데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거 보고 끊겠어 하다가 그 다음 편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끊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런 것처럼 극장에서도 영화 한 편값 이쪽 저쪽으로 만약에 구독제를 설정을 한다라면 안 보던 관객들도 극장을 찾아가는 여름의 더위를 피하거나 겨울에 따뜻한 곳을 찾아서라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취약층, 특히 저는 이 노인복지나 아니면은 소외계층 분들이 여름과 겨울을 극장은 되게 싫어합니다. 이 발언을. 그런데 저는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극장을 선택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나라에서 일정 부분 도와줘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극장으로 가서 영화 사랑에 빠져서 위대한 영화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나올 수도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취약층이나 이 젊은 층들이 영화를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에 교육과 미래관객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제 영진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영화예술교육 가치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청소년 추천 영화 이렇게 20몇 편씩 있는 거 그것도 제가 만들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뭐 영상원 교수님이건 아니면 학생분들이건 아니 모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영상원이 1995년에 만들어질 때가 세계 영화 100주년 기념 전후로 해서 시네21도 생기고 뭐 키노도 생기고 딱 그때입니다. 그때 영화광이 됐던 분들이 지금 40대, 50대 뭐 감독님들, 교수님들인 거고 그분들이 가르친 분들이 이제 새로운 영화인이 되겠다고 열심히 배우고 있으나 시장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광들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독제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영화를 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크린 독과점을 만약에 한다면 구독제를 이용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 영화 보면 다음 주 볼 영화가 없으니까요. 일주일에 2번, 3번 가게 만들려면 다양한 영화를 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다양한 영화를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영화를, 독특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주장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 청소년들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영화 전공, 아니 영상 전공자들에게 뭐 구독제 파격적으로 뭐 3분의 1 가격에 제공한다거나 나라에서 도와줘서 그런 식의 형태로 극장에 찾아오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서로 또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끝없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극장 경험이 유독 위축되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극장 구독을 둘러싼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내용적 다양성과 관련한 측면으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상원 선생님에 대한 발표에 강아람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원 선생님 발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상원 선생님은 헤비 유저라고 하셨는데 저는 과금을 안 하는 유저로서 이 발표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상에서는 OTT를 위시로 하는 구독제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웹툰과 웹소설은 편당 구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플랫폼을 다루는데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새 플랫폼이 런칭 시기는 다르지만 이 구독제를 서비스하는 시기는 2022년과 2024년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실적인 그런 어떤 발표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흥미롭게 들었는데 제가 좀 구독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위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독서 경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고의 서론에서는 작품을 모으고 독서 경험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서 경험의 정의가 제가 궁금합니다. 조아라 분석에서는 독서 경험이 소비 경험과 분리되어 있는 읽기 그 자체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의 의견 교환, 뭐 책장 꾸미기, 쓰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구독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어떤 콘텐츠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매를 해놓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독서 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거는 좀 발표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플랫폼 내부에서 댓글로 이제 소통하는 것과 SNS를 통해서 그 소통하는 것을 분리해서 보셨는데 근데 이게 어떤 실시간적이고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SNS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나 뭐 트위터 혹은 X라고 불리는 그런 거나 이런 식으로 그게 공유가 되는데 경험이 공유가 되는데 그거 역시 어떤 그 아카이빙이 힘든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 이제 그냥
이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결제 시스템 앞서 이제 전 그 그 토론하신 분께서도 이 OTT 서비스로 비슷한 서사가 늘어난다. 그리고 결제 서비스도 비슷한 서사를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구독 서비스는 그럼 어떤 창작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AI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구독 시스템이 AI와 더 잘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조아라에 대해서 그 조아라를 오래 쓴 헤비 유저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조아라 구독 서비스는 무조건 성인물이다. 그 갑자기 성인물이 딱 보고 싶다. 그러면은 구독을 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인물을 쫙 본다.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이 되나 하는 것이고, 작품 소유의 문제에 관한 논의도 궁금한데, 그 20대 중반인 친구한테 이 영상과 책에 대한 구독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20대다 보니까 영상은 소유 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말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희 집에 DVD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책이라는 거, 그 웹소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어떤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근데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독서의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어떤 안정성 문제와 연관이 돼 있나, 말씀하셨듯이 예스24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구독제 문제가 아닌 웹 서비스의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이게 보편화되면은 이 소유 개념이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좀 얼기설기한 이 웹툰과 웹소설을 한꺼번에 연구하게 된 것은 저의 자의가 아니었고 의뢰를 받았기 때문이었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구독 서비스와 이제 결제 시스템, 현당 결제가 상당히 이제 다르다 보니, 웹툰이나 웹소설도 상당히 비슷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초기에 이 구독 서비스를 실행한 이제 두 밀리의 서재와 이 재담, 그리고 조금 이전에 시작했지만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이 세 개를 좀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나이브한 시작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독서 경험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아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 안에 내가 후다닥 읽고 나오겠다. 그러면 1일권을 끊고 쭉 읽어야 되니까 소비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댓글을 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품 하나를 다 읽고 나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혹은 한 달 안에 다 읽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댓글을 달고 뭐 이렇게 그럴 계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쇼츠나 재담 쇼츠나 밀리의 서재, 특히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제 자기계발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문학 작품까지도 포함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을 정성 들여서 이렇게 읽으면서 글을 쓰는 것들이 이미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소설도 그게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밀리의 서재는 오디오북도 이미 잘 돼 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잘하고 있었던 이미 이제 UX 같은 것들이 웹소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배척할 게 아니라 함께 이제 오게 되다 보니 그런 독서 경험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당연히 소비 경험과 독서 경험은 분리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상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아카이빙이 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독자들끼리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생산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독자들끼리 집단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일들도 사실은 SNS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그 재현의 윤리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작품의 주인공이 죽음을 선택하는 부분이 한번 이제 런칭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자들이 굉장히 SNS에서 빨리 의견을 모아서 작가와 출판사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공지가 바뀌고 작품 첫 편에 이 편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읽어라 라고 하는 식의 이제 문구가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이 이제 가능됐던 것이 이제 SNS였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AI와 관련된 얘기는 아주 솔직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AI를 쓴 작품을 돈 주고 읽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구독을 해서 내가 여러 작품을 읽을 수 있는데 그중에 실험적으로 AI를 했다. 여기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해서 돈을 주고 시간을 들여서 읽는 작품이 AI를 썼다. 그러면 약간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재담 쇼츠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화는 이제 물론 10번씩 보시고 굉장히 사랑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제 영화를 딱 1시간 혹 2시간 딱 집중해서 보고 나면 이제 다 봤다. 나는 다 봤다. 이제 나와야지 하고 이제 로그아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구독하는 시간 대비 그러니까 내가 구독일 그리고 구독 비용 대비 이 영화의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소설은 사실 웹툰이나 웹소설은 사고 나면 내가 탈퇴를 하지 않는 이상 구독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작품이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1000편 넘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독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책이나 웹툰을 보는 그러니까 웹소설이나 웹툰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장을 꼼꼼하게 읽고 그거를 요새는 발췌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발췌한 것을 공유할 수도 있게 해주다 보니까 시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나의 것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이죠. 물론 앞으로 점차 이 웹툰이나 웹소설도 이제 연령대가 구독 연령대가 이제 높아지고 있고 10대나 좀 더 어린 이제 미학년 그 학년기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웹소설보다는 이제 이런 숏폼 콘텐츠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다급해져서 이 업계도 변화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양한 얘기도 나오고 언제까지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나 재벌이 되는 얘기나 뭐 이혼하는 얘기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상당히 구독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작품을 런칭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뭐 전송권이라고 한다던가 작가와 이 출판사에 적절하게 이익이 배분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독서 경험의 차이와 더불어서 AI 저작물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생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앞서 세 분의 발제를 들어보니까 되게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겼는데 공유를 잠깐 해도 될까요? 그 음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웹툰, 웹소설 같은 경우는 그런 뭔가 향유자들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 다르지만, 영화 OTT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넷플릭스 보면서 나는 이게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이런 나만의 생각인가? 이거 남의 생각이 너무 궁금했던 그런 넷플릭스 안에 그런 댓글을 남기는 걸 왜 만들어주지 않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소비자의 규모가 커지면 그 플랫폼 안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를 막아놨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제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제를 해주신 박주현 선생님에 대한 발제문에 대한 주희연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트스페이스 노라는 문화예술 공간과 또 홍익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경영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학회는 사실 처음인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의 연구 방식이기도 하고 연구이기도 한데, 여기 와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박지원 교수님하고 또 제가 우리하고는 좀 언어가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여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발제를 아주 경청을 잘 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내용 요약적인 부분은 그냥 가름하기로 하고요.
그냥 본론적으로 질문 2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보면서 2가지 측면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문화 격차를 완화시키고 또 문화 소비의 취향을 확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구독 서비스를 지금 연구해 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 문화 격차 완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이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아마 연구자는 연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스스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 연구의 범위나 또 우리가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축소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한번 듣고 싶고요. 2번째는 문화 소비에서 이 알고리즘을 통한 이 문화 콘텐츠 취향의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알고리즘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가끔씩 유튜브에서도 보던 거를 싫어요를 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차단을 한 번씩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얘가 나를 너무 파악하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향을 확장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너무 노출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일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연구자에게는 이런 소비자의 능동적인 이 채널 구성이 이렇게 계속 알고리즘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히려 취향의 고착화가 아닌 취향의 이 새로운 문화적 경험으로의 확장성이라면 어떻게 그 확장성으로 유도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발표한 박주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문화 격차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의 문화 접근성에 있어서 주 제약이 물리적이나 경제적 제약 때문이었다면 사실 구독 서비스는 이러한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점에서 잠재적 소비층에게 있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접근성 면에서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 질적 측면에서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동기나 욕구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자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 큐레이션 기능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내 취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큐레이션 기능에 대한 기대와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걸 통해 내 취향이 무엇인지 알아가거나 혹은 만들어가는 재미를 알아가거나 혹은 내 취향이 확장되었는지까지 여부까지도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독 서비스가 문화 자본의 양과는 관계없이 문화 접근성을 완화한 건 사실이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문화 격차를 완화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영화나 음악과 같은 단일 분야에서만 본 것이지만 이제 전체 문화예술 분야를 확장해서 본다면 현재와 같이 이제 영화, 음악 따로따로 서비스가 이용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체 장르의 고른 소비를 유도하는 것 또한 예술경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양한 장르들이 함께 뭉쳐져 있는 문화예술 단일화된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문화의 위계와는 관계없이 옴니버 문화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 취향 확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런 알고리즘 기능이 오히려 문화 편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재 알고리즘 기능이 그 정도까지 정교하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연구에서도 오히려 알고리즘 기능 때문에 이용한 경우 취향이 확장되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겁니다. 취향과 소비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오히려 소비보다 취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이나 정책 관점에서 보면 실제 소비하는 행위가 더 중요할 수 있겠으나 사실 취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재 돈이나 시간과 같은 자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나에게 그러한 자원이 주어졌을 때에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취향이라는 개념 또한 예술 경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러한 취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자 측면에서의 측면에서의 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들이 다양한 취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내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이 서비스를 이탈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취향이 한정적인 것보다는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유리합니다. 때문에 취향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9개 정도 내 취향에 맞는 걸 추천해 준다면 한두 개 정도는 완전히 다른 걸 추천해 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왜 우리가 반복 광고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성가시고 어색해서 계속 무시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제품군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를 떠올리게 되고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듯이, 이런 차별화된 전략이 구독 서비스에도 좀 도입이 된다면 기존 취향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취향으로의 확장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영화 극장 구독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구독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취향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큐레이션과 같은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플랫폼이로서 그 대안적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정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적절하게 남아서 청중 질의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 나는 거 맞나요? 네. 네, 저는 수행성 연구와 신체성 담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미학자입니다. 김정숙입니다. 일단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서 이 학교와 별 상관이 없는데도 와봤는데요. 전체 다 들어봤을 때 구독이 수행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다양한 그 맥락 속에서 삶의 일상적 맥락 속에서 자기식의 창발적 어떤 수용이 가능하다, 다양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점도 많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그 연극학자로서,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 중에 앞에 그 세종문화회관 기획자를 제외하고는 논문은 지금 연극 관련해서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통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어떤 그 구독을 통해서 특정의 예술을 수용한다는 것에는 내가 내 신체로 존재하는 이 그 현존의 상황이 같이, 그러니까 그 예술의 그 현상과 혹은 내용과 같이 가는 부분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확장해서 약간의 저의 두려움이기도 하고, 이 구독을 통한 수용이 계속 더 진행되어 간다면 가령 김수진 스님께 여쭤봐도 되겠고 누구에게도 여쭤봐도 되겠는데, 기존의 전통적 수용 방식, 영화에서는 극장, 그다음 뭐 음악에서는 뭐 콘서트 홀이 되겠죠. 그런 큰 공간 속에서 신체성과 그 속에서 내가 많은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몸과 같이 어떤 경청의 어떤 공간성을 가진다는 것, 그런 퀄리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혹은 그 기존의 수용 방식이 그럼 더 축소될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관계성 속에서 구독 시대가 더 전개되고 발전된다면 기존의 수용 방식 혹은 이런 것들은 어떤 규모로 혹은 축소될까요? 아니면 어떤 관계성을 이룰까요? 저는 구독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 또 신체적 현존이, 그러니까 상호 중요한 매체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공간이 축소될 건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답변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이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제 식대로 요약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현장감 있는 공연 예술을 대체할 수 있을까? 혹은 대체는 축소와 같이 마찬가지로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구독은 구독대로 계속 될 것이고 공연의 현장성을 포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공연장에서 그 음악 공연을 보고 연극 공연을 보고 어떤 장르든 간에 그 현장성 있는 공연을 보던 것을 못한 그 부분들을 구독 서비스들이 많이 일정 부분 채워주는 것들도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 나머지 하나가 사장이 된다거나 혹은 그 역할이 완전히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나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공연 예술, 무대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와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대가 매개가 되어 있었던 그런 장르들에서는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 공연에서 내가 잘 모르지만 무언가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감동을 받고 그 공연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때의 그 아주 실종감 있었던 그 현장성들에 대해서 두고두고 기억을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 무대를 완전히 그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그 재미를, 즐거움을 대체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분명히 그 현장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계속해서 음악제를 혹은 무슨 페스티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 예술이 계속해서 그 발전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의 발표에서도 앞부분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 테크놀로지가 등장할 때 그 기존의 공연 무대가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아카이빙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혹은 박물관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박물관이 사라진다거나 도서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것처럼 기존의 그런 그 방식들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다만 그 사람들이 누리는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각자가 그 개별적인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누리던 것과 새로운 방식 사이에서 누리는 것에 그 차이를 각자가 다 가져가면서 공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 때문에 기존의 그런 현장감 있는 예술들이 사장이 된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공연이라는 관객과 퍼포머의 공동 현전, 신체적 현전을 기반으로 한 관점에서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그 극장 경험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극장 같은 경우는 매개된 그 스크린을 통해서 본다는 측면에서 극장과 OTT를 동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경험적 측면에서는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장의 관객 수가 줄고 OTT로 대체되는 상황으로 설명한다면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떤 다름을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그 극장 경험의 차이를 어떻게 관객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노철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극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화제에서는 제가 이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석에서 영화를 보고 있고요. 또 근데 이제 또 학교에서도 영화를 또 가르치고 있는 또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영화는 만들어진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예전 영화는 당연할 건데요.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극장에서 본다는 것이 좀 크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보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서 본다는 것과는 경험이 완전히 다를 것 같고요. 연극하고 영화하고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큰 사이즈도 큰 사이즈지만 사운드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거의 다 소리를 줄여놓고 자막을 이제 걸어놓고 이게 내용을 잡고 이제 받고 있는데 영화에서 특히 이제 그 비언어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큰 영화관에서 봤을 때만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영화를 이제 콘텐츠로만 우리가 본다면 한 번 보면 됩니다. 근데 다른 방식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N차 관람 9번째 때 8번째까지 못 봤던 거를 보는 경험을 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의 내용을 100%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혹시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을린 사랑의 영화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관련된 아주 강력한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2번 본 사람이 3번 본 사람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극장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도 저는 이제 완벽하게 거의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화는 더 많이 봐야 되고 이제 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프랑스에서 보니까 작년에 상영된 영화가 6,400편 정도 됩니다. 6,400편에서 그 해에 나온 영화 700편입니다. 그러면 5,000편 이상의 영화들은 어디서 왔느냐? 고전 영화죠.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가 저도 이제 애플 뮤직을 듣는데 제가 듣는 대부분의 노래는 2000년 이전의 것들입니다. 저는 최신 노래를 아이브 것만 듣죠. 이유가 있어서 아이브 것만 듣는데 아이 때문에 듣는데 그 외에는 다 옛날 노래만 듣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거 그런 내가 사서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매달 돈을 내고 있지라고 하는데 왜 영화는 새로운 영화만을 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최소한 한국에서 왜 그랬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옛날 영화를 보는 것들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좀 경험이 좀 다른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같이 유학했었던 노철환 선생님 말씀 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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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두 분 다 매우 개인적 맥락에서 그리고 경험적 관점에서 우리 오늘 세계 키워드 중에 창작 소비 경험과 관계해서 경험적 맥락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구독 시대라는 것이 이야기된 것은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 자본과 관계되는 것이고 구조의 변화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 기존의 수용 방식과 지금 구독 시대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랬을 때 기존의 방식이 또 저도 김수진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사장된다거나 하는 이런 극단적 방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도가 그래도 전문가들이니까 조금 더 정착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주민 스님께, 박주연 스님께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 살아남는다면, 예를 들어서 현장 예술이 살아남는다면, 혹은 구독 때문에, 구독 시대 때문에 실제로 서울의 연극 관객 수가 얼마 안 됩니다. 무용도 마찬가지고 매우 제한적인 수인데 그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공연을 접한다면, 저 어제 어떤 학회 갔는데 영상을 통해서 본 공연을 공연 분석을 해서 나온 발제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일도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경험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앞선 말씀 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독 서비스 생기고 나서, 현장 관람이 줄어든 것은 일단 사실이고, 그래서 현장 관람에서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거라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과 같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관람하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올 텐데 굳이 뭐하러 내가 영화관을 가서 그 돈을 주고 보겠어요. 그래서 영화관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문화 공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다 멀티플렉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혹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극장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극장에서도 뭐 팬미팅으로 대관을 해준다던가 뭐 다른 식으로 네 마치 뭐 88 올림픽 그 주 경기장을 콘서트장으로 쓰는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어떤 나의 다양한 경험, 문화적 경험을 위해서 오프라인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뭐 연극 같은 경우도 뭐 영상과 어떻게 대적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진짜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보다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화 티켓과 혹은 식사권, 뭐 카페, 연계해서 하나의 패키지 티켓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오프라인 경험은 온라인 경험과는 달라. 와서야 느낄 수 있어 라는 식의 접근은 이제는 통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질문 하나가 더 있어서 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과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일단은 배울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안상원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남은 문제들 파트를 보면서 이 구독 시스템이 한편으로는 익숙한 소재 활용을 통한 표절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연출을 준비하면서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또 웹툰은 특히 각색이 되어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로 상영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각색의 경우에 독자들이 사랑했던 웹툰의 어떤 스토리를 너무 많이 바꿔서 독자들의 비판을 받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표절과 각색은 어디까지가 범위고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연출을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저한테 질문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웹 소설을 혼자 쓰는 것은 작가와 이제 출판사와 플랫폼 요 셋만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웹툰의 경우에는 이제 작화가와 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출판사가 이제 개입을 하기 때문에 한 5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가게 되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게 되고 더 정확히는 많은 돈이 이제 개입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 작품을 만들 때 타겟을 누구로 할 것인가도 저는 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원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원작을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보겠지만 그것이 영상으로 펼쳐졌을 때는 더 많은 그 파급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나온 뭐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웹툰을 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웹소설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전 정보 없이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재밌대 라고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으로 하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포인트가 남을 텐데 그게 어디까지 먹힐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안에서는 용인되었던 것들이 밖으로 나갔을 땐 용인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각색이라는 이름 하에 과감하게 쳐내실 수도 있겠고요. 또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없었던 장면이지만 이것이 타겟층으로 하는 동시에 그 이야기의 어떤 구조 안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살려서 혹은 새롭게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과 자본을 어디까지 개입하는가에 따라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한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를 그리고 있어서 안상원 선생님께 공교롭게도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게 구독 시대의 맹점 두 가지를 저에게 계속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1번은 그 구독을 하다 보면 결국에 언제든지 이것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순위나 숫자가 큰 것 순서대로 보게 된다는 맹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성 있는 것이나 오프라인보다는 더 인도어적인 측면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두 가지의 맹점인 것 같은데, 저는 재담 쇼츠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놀랐거든요. 사실 재담에서 그 순위가 높은 것일수록 결국에는 더 많이 작품을 보게 되고 하순위권에 있는 것들은 보지 않게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이 시스템이 어떤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예. 일단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질문해 주신 내용처럼 그 순위를 보게 되는 거는 사실 맞아요. 특히 이 웹툰런을 했을 때는 그때 이제 공모전을 보고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럼 1등한 작품은 뭘까? 그리고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한 달간 나는 구독을 할 거니까 한 달 본다면 나의 읽는 속도를 고려했을 때 유명한 작품을 보긴 할 거야. 이거는 사실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사실 저는 조금 재담 쇼츠도 그렇고 이 밀리의 서재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작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웹소설 들어온 거나 웹툰 들어온 걸 보면 조금 옛날 작품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출판사와의 계약이 마무리가 돼서 새롭게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면 어느 정도 작품을 읽는 것이 조금 끝났다면, 그래서 유명한 것부터 읽는 것들이 좀 끝났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작품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조금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소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다만 한두 편이라도 갖고 있게 된다면 약간 이제 물론 저야 연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많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제 해서 이제는 그냥 아무거나 내 취향에 맞으면 읽는다,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초반에 이용하는 라이트 유저의 경우 내가 100원, 200원을 두고 내 서재 안에 이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확실히 검증된 걸 읽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두 달 지나서 내가 읽을 만큼 읽었다, 그러면 좀 새로운 걸 도전해 볼까 하는 것이 구독의 경우가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약간 유사하게 AI에 대한 시도도 구독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감하게 시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더 새로운 시도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플랫폼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연극 말씀하신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독이 꼭 스트리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무대 안에서 몇 번을 가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도 구독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큐레이션을 해서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을 내세워서 우리는 뭐 소규모의 2친 공연들을 많이 보겠다, 혹은 우린 70년대 연극, 대학생들의 어떤 연극, 공부한 연극들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큐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플랫폼의 성향을, 구독의 성향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마킹을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런 명분이라던가 혹은 그 큐레이션의 어떤
홍보를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계속 돈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네,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아까 노철환 선생님의 답변을 기회를 네.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활용하시면 어떠실까 해서 네. 네. 아니,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실은 그 구독 경제가 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은 일종의 이제 문화 소유의 문제, 즉 물적 소유의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구독 자체가 물리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우리가 이 문화 소비를 하는 성향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봐요. 지금 주변에서 아무도 우표 수집 안 하잖아요. 라는 것처럼 일종의 수집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급하고 보수적인 이 취미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재력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나 이제 시성비와 가성비를 따지는 친구들에게는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독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영화의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쇼츠도 뭐 다양하게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요약본을 대단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봐요. 뭐 30분으로 정리하는 마블 시리즈 해서 30분 안에 다 보고 나는 마블을 알아라고 착각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뭐 위키피디아나 뭐 나무위키나 이런 식으로, 더 옛날엔 네이버 뭐 지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읽음으로써 마치 책을 읽었다는 경험을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 친구들은 영상의 요약물을 본 것을 마치 영상을 봤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경험이 실은 스크린 독과점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스크린 독과점이 가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스크린 독과점으로 해서 첫날 스포되기 전에 보러 오세요라고 말하지만 이 친구들은 확인되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미 검증된 대단히 보수적인 소비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스크린 독과점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아까 뭐 아이유 말씀하셨는데 아이유 뭐 CD를 사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음원을 구독하거나 듣는 사람들 돈을 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유의 공연을 보지 않는 진정한 팬은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아이유를 사랑한다면 정말 초단위로 눌러서 반드시 나는 아이유를 직관해야 돼라는 생각을, 저희 집사람도 임윤찬 공연을 예약하려고 날마다 수많은 방법으로 누르고 있지만 딱 한 번 성공하고 매번 실패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형태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야구 중계도 똑같은 경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중요 장면을 볼 수도 있고 결과도 쉽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티빙을 구독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분위기를 정말 몸으로 느낀다면 현장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웃고 즐기는 그 경험은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실은 공연 문화하고도 대단히 유사한 형태고, 이거는 집단의 소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공연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야구 경기와 축구 경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영화 가는 데 오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는데요. 작년에 국내 거의 모든 영화제가 관객이 늘었습니다. 모든 영화제 관객이 늘었던 게 이 극장하고 좀 반대되는 현상인데 영화제를 오는 시네필들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실은 제가 이 발표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아마 제가 논문에도 쓴 적이 있고요. 실은 시네필의 숫자가 그 총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를 채울 만큼은 충분한 거예요. 그게 실은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영화의 영원하라 화이팅.
마치겠습니다. 네, 장장 90분을 꽉 채워서 종합 토론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선생님, 질의해 주신 네 분의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사회를 해주시겠죠? 네, 자장 맡아주신 한석진 선생님 비롯한 그 발표자 선생님분들, 지정 지리자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90분 동안 너무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구독시대의 예술이라는 주제를 결정하기에 여러 많은 수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술 분야, 특히 이제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다루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구독시대의 예술을 다루는데 여러 분야의 그 발표자 선생님들, 지리자 선생님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한국예술연구소가 주최할 이런 아젠다 중심의 학술대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KCI 등재 국문학술지라든가 아니면 영문학술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먼 걸음 해주신 이 발표자 선생님분들, 지정지리자 선생님들, 모든 관중, 청중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한국예술연구소 국제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그 만족도 조사 꼭 그 제출하시고 가주시고요. 앞으로 한국예술연구소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